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삼성전기와 LG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또 올라갈 듯 하다 보면 또 눌림이 들어오고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봐줘야 되는 것들이 뭐다? 우리가 실적의 변화, 그리고 개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인다. 그리고 상당히 정직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전방업체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후방업체로 따라오는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쯤 좋아지는 시절이 오는가, 이 부분을 더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종목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실적이 나오면 반드시 주가로 반영해 준다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팩트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업황이 개선되는 속도도 사이클이 좀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가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부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 이맘때를 좀 보고 거래를 하시면 상당히 큰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내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11만 5천 원 보고 다시 눌림 들어오면 다시 우상승을 보고 간다. 원래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우리가 보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호흡은 아주 편안하게 하시면서 길게 좀 보고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한 1년 투자해서 수익률을 30% 이상 수익 내는 분들 많지 않다는 것도 늘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가격 프라이스에서 윗단으로 30%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어야 되는 건 항상 투자에 있어서 시간은 항상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해 볼 텐데요. 만약에 끝까지 보신 분들 구독 안 누르면 그건 배신입니다. 왜 끝까지 보셨어요? 그죠?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렇죠. 그냥 아주 제목부터 얘기 드리면 실적은 점차적으로 QoQ 대비해서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았고요. 2분기보다 3분기가 좋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 YOY 대비해서는 아직도 2022년 대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2022년보다 좋은 호황을 맞이할까? 그것이 2024년도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미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지금 시장에 진행되고 있는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업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서는 분명히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런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3분기 예상 매출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 QoQ 대비해서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문제가 아닌데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YY 대비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느 박스권에 갇혀 있겠죠. 개선은 되고 있으나 전년 대비보다 성장은 안 해요. 그러면 전년도의 최고점하고 낮은 점하고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맞겠죠. 어디로 갈 건지 쫑을 봐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삼성전기가 기업 내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삼성전기가 지금 포커스 잡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전장용 MLCC 분야에 대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요. MLCC 관련된 전장용 부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하는 기간도 좀 길어요. 그러면 캐파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공장을 증설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또 단가도 훨씬 더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원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소재 자체가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고부가가치로다가 MLCC 비즈니스에서 나타날 건데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IT 세트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 분야는 사실은 이제부터 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 왜 그런데 MLCC 라인을 갖다가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는가, 캐파를 늘리고 있을까? 이 이유가 뭘까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삼성전기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들여가면서 공장을 증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대비해서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장용 MLCC 분야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광학 솔루션, 그 다음에 컴포넌트, 그 다음에 FC BGA 뭐 이런 쪽 아니겠어요? 패키지판 이런 부분들인데 뭐 패키지판 부분들은 뭐 AI하고 더불어서 뭐 자동차용 FC BGA 또 기타 등등 서브용 FC BGA 이쪽 부분은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건 틀림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업사이드로 옮겨가는 그 타임이 언제냐 돌아오냐 이런 부분들일 거고 광학 솔루션 부분은 분명히 테슬라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가장 많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역시 MLCC와 파워 인덕터인데 파워 인덕터 부분은 DDR5 D램이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쪽도 가격이 많이 측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MLCC 분야에서는 이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숫자와 전장용에 들어가는 MLCC 숫자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변화를 줄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한번 MLCC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죠. MLCC 분야에서 스마트폰에 지금 들어가는 건 1000개 정도? 800개에서 또 사양이 낮으면 800개고 고사양이면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단가가 낮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정도만 갖고도 충분히 수익성을 냈던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지금 최근에 뭐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판매량 줄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내연기관차는 한 4000개 들어가는데 전기차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한 4배 정도 많은 15,0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레벨 2가 이제 대부분 차량으로 장착이 돼서 나올 텐데요. 레벨 3까지 올라가게 되면 15,000개 정도. 지금 레벨 2 정도 자율주행을 구행하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가 13,0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MLCC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가 여담이지만 아무 때까지 품질을 잘 양산을 하지 못하면 품질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생산하면 뭐 하겠어요? 판매가 안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아모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냥 반토막 나버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만큼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삼성전기가 MLCC 분야에서는 가장 노하우가 오래된 기업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5 기준으로 11,600개 이 정도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죠. 뭐 스마트폰 개수나 자동차 한 대 나가는 개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수가 4배니까 뭐 핸드폰이 예를 들면 500만 대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로는 한 100만 대, 200만 대 이 정도 수준만 되면 커버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연간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레벨 2 이상의 자동차는 연간 한 500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250만 대 정도가 자율주행 레벨 2 정도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기아차. 뭐 다른 것들도 다 공급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은 미국에 있는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쪽에서도 계속 수요가 필요할 것이면 틀림이 없겠죠. 이런 부분까지 계속 수요 확대가 되고 테슬라와 거래가 가장 핵심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정도 되면 가시적인 뉴스가 분명히 공시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크게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고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대부분 확인해 쓸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IT MLCC 같은 경우 어때요? 뭐 정상화 과정을 갖다가 설설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 부분 생산량에 대한 부분이 이미 확인이 됐고요. 재고량은 다 정리됐다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장용 MLCC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증대가 되는 거고요. AI국, 서버용 FCBGA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그죠? FPCB 부분 사업 철수하고 이 부분을 갖다 모멘텀을 한 건 향후 미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포커스를 잡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우리 FCBG에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지금 리포트를 나오는 걸 보면 점차적으로 4분기, 내년도 1분기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개선될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장용 카메라 모듈 확대 이 부분은 뭐 우리가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테슬라 이슈가 상당히 높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 세간에 나오는 뉴스나 공시, 조회 이런 내용들이 그냥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한번 나와 있었고요.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현재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보면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고평가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네,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 부분. 대부분 보면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하고 연관성 있는 피어 그룹들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은 20이 넘어요. PER이.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2024년도 밸류에이션 훨씬 더 좋아지는 거. EV 에비타 값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부분 올라가는 것만큼 개선되는 만큼만 주가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 주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가 변하는 것, 특히 밸류에이션 테이블 같은 경우가 적어도 40% 이상은 개선이 되는구나. 그러면 특별히 밸류에이션 평가에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높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여러 가지 읽어가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는 저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을 갖다 결론 내리는 것이 투자에 대한 결정 여부를 내리게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제가 가끔가다 뭐 틀릴 때도 있지 않겠어요? 저라고 뭐 다 맞히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MLCC 분야는 턴어라운드 한 건 확인이 됐어요. 대만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부분 생각해보면 MLCC의 턴어라운드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전장용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키지판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만큼만 조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2020년, 21년 정도 수준만 간다 그래도 상당히 큰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AI 솔루션 나오면서부터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부분 같은 경우 어때요? 2024년도 5도까지 꽉 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군다나 테슬라의 도조도 상당히 많이 지금 뭐 HBM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쪽 부분도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 솔루션 부분은 역시 뉴스에 나온 대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 한번 볼게요. 매출액 부분 한번 쭉 볼게요. 올해 연초부터 내년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매출이 줄어드는 구간이 굳이 있습니까? 네, 4분기 정도가 조금 빠지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내년도 연초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상당히 높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해 나가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올해는 뭡니까? 정상화 과정을 겪는 거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업황이 개선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과 2024년도에 대한 우리 변화를 생각해 보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게 비교하는 기준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7,900억에서 1조 1,0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 1조 2천억 이 정도 수준까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은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은 그게 뭐예요? 주가의 업사이드로다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건 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성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내년도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물론 컴포넌트 부분도 성장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패키지 솔루션 부분도 상당히 크게 성장한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죠. 실제로 동사의 영업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컴포넌트 솔루션하고 패키지 솔루션 이쪽 부분이 성장해야지 광학 솔루션 부분은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때 패키지 솔루션하고 컴포넌트 솔루션의 변화가 높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봉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올해 자체는 글쎄요, 이 박스 안에서 갇혀 있는 구간이겠죠. 뭐 과거도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뭐냐면 상당히 실적이 좋게 성장하는 구간에서 나타난 주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테이블하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거 여기 특히 이제 2022년도 부분은 우리가 삭제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실적이나 내용들이 2022년도만큼 이렇게 하락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죠.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3만 원을 하단으로 해서 높이는 16만 원 정도 수준까지 이 수준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윗단부터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죠. 지금 현재 평균 가격은 한 14만 원, 15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14, 15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업사이드로다 제가 영업이익률 개선율 사실은 아까 앞에 보내는 하나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전체 증권사에서 가장 내년도 신장률을 영업이익 증가분을 낮게 잡은 테이블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보수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져왔냐 하면 과도하게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50% 그럼 플러스 7에서 8만 원, 이 정도 사이 정도는 충분히 봐줄 수 있어요. 거기다 모멘텀 하나 뭐 있습니까? 알파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내년도, 글쎄요. 제가 볼 땐 1분기 이후부터는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것까지 나타난다는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은 또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적어도 23, 낮게는 23, 높게는 25,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는 별도, 수급의 환경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결론이 뭐 다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참조하셔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 잘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저처럼 해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좀 길게 보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10달 남았다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요, 또 명절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리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길게 보고 투자할 때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 다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맥스치는 그 플러스 알파 부분은 그때 가서 또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죠? 제가 보면 주가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아서 많이 화딱지가 좀 나죠. 좀 짜증이 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가전사업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동사가 많은 매출을 내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분이 나와줘야지 동사에 예를 들면 주가의 움직임도 패턴도 잡아주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조정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윙 거래를 하자. 좀 단기적으로만 보자. 왜냐면 이건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좀 차후에 봐야 되고요. 오히려 LG전자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좀 잘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10만 원 이하 부분에서는 매수를 좀 잡고 스트롱 바이 좀 해주시고 11만 원 윗단에서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해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인 모멘텀 코멘트고요. 그 이후에 11만 원, 11만 5천 원 이 정도 찍고 나면 다시 한번 눌림이 들어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잡고 타겟은 다시 13만 원 정도 보고 트레이딩하고 해서 제가 앞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를 한 두세 번 더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던히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이런 개념으로다가 저 트레이딩 하는 것은 그 좋지 않다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10만 원 이하 부분에 스트롱 바이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 지금 한 5%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코멘트 드린 대로 하실 분은 코멘트 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에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 나오는 부분들은 큰 문제는 별로 없어요. 뭐 특히 베클 솔루션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장도 증설을 하고 그렇게 되면 유럽에 있는 거래처하고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급처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들은 앞으로 뭐 그런 거잖아요. 로봇 전기차,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크게 뭐 이렇게 큰 분야가 네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주력이 특히 이제 가전인데요. TV 쪽에서 상당히 크게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쪽이
지금 판매량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전 부분에서는 글로벌에서는 상당히 매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볼 땐 크게 문제를 만들어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재고도 그렇고 원가 부분도 상당히 지금 경쟁력 있게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원재료 가격들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 운임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다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만한 이슈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원재료나 뭐 해상 운임비 이런 것들이 크게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존재하진 않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주가의 훼손 사유가 크게 나타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LG전자 단독으로 된 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많이 들어온 부분, 사유가 뭘까라는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죠. 그것도 이유 좀 알고 가는 게 상당히 좋은데, 근데 전체적인 기업의 매출 부분 맞추는 건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3쿼터나 4쿼터나 우리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홈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그 1분기 때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2분기까지도 괜찮았다고 보는데 3분기, 4분기가 가장 안 좋게 나타났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내년도 예상치 포워드 가이던스 보면 적정한 수준까지 다 올라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 구간은 충분히 많이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고 올라온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홈 어플라이언스하고 에어 솔루션, 특히 뭐 쉽게 말하면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크게 매출이 났습니다. 물론 4분기 들어오면 우리가 동절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별로 인기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2분기하고 3분기에 메꿔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이고 주가의 조정 사유가 굳이 있었다고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 가전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LG전자의 미래 포워드 가이던스가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또 채워줄 녀석이 뭡니까? 바로 백펠 솔루션 부분에서 그 부분을 숙제를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개선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죠. 주가가 과도하게 훼손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더 내려갈 만한 사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그냥 말씀드려보고 싶으면 이런 것들이죠. 영업이익 부분에서만 살펴보면 3쿼터보다 4쿼터가 좋고요. 4쿼터보다 내년 1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받으려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언제쯤 조정받아야 돼? 내년 1분기 한 중반 넘어가면 특히 2분기부터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때쯤 생각해서 요 분기와 여기 넘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아마 주가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 지금부터 4분기부터 한 1분기 초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반등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것도 있죠. 여기가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면 LG노텍에 대한 애플양 매출이 지금 4분기에서 1분기 조금 뒤로 계속 이연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사유가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부분도 1월달, 그럼 1월달 같은 경우는 연결상으로도 상당히 높은 매출과 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3분기, 4분기, 지금 3분기 중반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4분기 가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돼요? 리바운딩 해줄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볼 때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222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YY 대비해서 충분히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윗단에서 놀아줘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일 이동평균선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221 이동평균선 보는 건 제가 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만원 이하에서는 스트롱 바이 해주시고요. 그 윗단으로 올라가서 10만원과 11만 5천 원 사이 들은 수익 실현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올라오면 다시 눌리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럼 222동 평균선으로 귀속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리바운딩이 되는데 이 구조가 나오는 과정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즐겨야 될 트레이딩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다시 눌릴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땐 그 11만 원에서 눌릴 확률은 없고요. 11만 5천 원까지 한번 빵 찍을 거예요.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서 쭉 눌리는 구간, 그래서 다시 한 5% 정도 눌리는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 잘 잡아주시고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끝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요. 좋아요는 당연히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의견 참조를 하기 위해서 들으신 거니까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